우리는 자꾸만 100세 정도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100세 시대가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60이니까 40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40년 중에서 80대 이후의 20년은 어떻게 보면 매우 곤혹스러운 세월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80대나 100세가 돼서도 팔팔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팔팔하다고는 하지만 60대나 50대에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0년 더 살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계산상의 큰 착오라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조관일 대표님 모시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은퇴하고 나서 강의하고 책 쓰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조관일 TV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컨설팅 회사로서는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를 운영하는 조관일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무래도 내가 아직은 겪어보지 않은 현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되게 멘탈 리허설이라고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해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생은 연극과 같다고 하는데 연극은 리허설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생은 두 번을 살아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리허설을 해봐라.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날에 퇴직하고 나서 노후가 되면은 어떤 삶이 펼쳐질까를 리허설을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막상 실제로 늙어보면은 젊었을 때 상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예, 젊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늙어보지 않고 나서는 노후의 문제를 상상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도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노후가 되었을 때, 나의 삶이 이러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실제로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나이 들면은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네. 반드시 리허설을 하셔가지고 그 아주 종이에다 적어가면서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이로 적어가면서 한번 좀 미래 설계를 해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노후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젊은 날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되게 7가지로 꼽습니다. 네. 첫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안다는 거죠. 그런 광고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젊은 사람이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그런 광고 카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지 저보고 광고 카피를 만들려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아주 그 나이의 무게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젊은 날에 나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미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인생은 60부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착각을 해가지고 인생을 60부터 아주 뭐가 큰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역시 살아보면은 인생은 내리막길이에요. 60부터. 제가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만으로 75세인데 확실히 60대 때 생각했던 것하고 50대 때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75세가 된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만 그 가치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가치가 있냐면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던
어떤 것을 그동안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인생은 60부터가 맞아요. 그러나 그 외에 인생은 60부터 뭔가 활활 불타고 더 큰 원대한 꿈을 갖고 도전하고 이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령화 시대니까 늙어서도 일해야 되는 줄 안다. 대개 노후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늙어서도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늙어서는 웬만하면 놀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늙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거리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일에 심취해 있을 경우에는 노후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인생이 고달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늙어서도 일해야 하는 줄 아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100세 시대니까 40년 더 살 줄 안다. 우리는 자꾸만 100세 정도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100세 시대가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60이니까 40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40년 중에서 80대 이후의 20년은 어떻게 보면 매우 곤혹스러운 세월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80대나 100세가 돼서도 팔팔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팔팔하다고는 하지만 60대나 50대에 비교해 보면은 게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0년 더 살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계산상의 큰 착오라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기는 멋지게 늙을 줄 안다는 착각을 해요. 다 늙어보면은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멋지게 늙을 줄 안다고 하는 착각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착각은 막연히 무슨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연히 무슨 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젊은 날에 아주 깨알같이 메모해가면서 미래를 철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큰 오산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착각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그래도 예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예외라고 하는 물론 예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가지 착각에 빠지다 보면은 다 똑같은 미래가 닥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나만은 예외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7가지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노후가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착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죠. 노후가 되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슴 치면서 노후에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7가지. 뭐 몇 가지 이거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데 네. 그 7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왜 일찍 노후 준비를 안 했던가. 저도 이 부분에서 가슴 치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저의 세대 때는 나이가 드는 것이 그때가 되면은 대개 한 10년쯤 활동하다가 평균 연령이 세상을 떠나는 세대였어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또 지금처럼 말이죠. 이런 유튜브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후에 대비하라는 얘기를 귀 아프게 들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제발이지 젊은 날부터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젊은 사람이 그냥 앉으나 서나 노후 하는 것은 너무 쪼잔해 보이죠. 그것이 아니라 한 번쯤 먼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연금을 든다든가 또는 적금을 든다든가 또는 뭐 재테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후 문제를 일찌감치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늦어도 40대부터는 노후 준비에 착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것은요. 늙어도 건강이 괜찮을 줄 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것을 벌어들이려면 66일 동안을 계속하면 버릇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66일 동안 한강변을 매일 라이딩을 했어요. 네. 버릇이 되나 안 되나. 네. 66일 끝난 다음에 자전거를 놨더니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속된 말로 하면 구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은 역시 젊은 날에 버릇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 치면서 나중에 왜 내가 건강을 소홀히 했던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강이 괜찮을 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가슴 치면서 후회하느냐?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출.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언밸런스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녀의 과도한 지출을 했다가 나중에 내 노후가 망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후를 생각하면서 자녀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요걸 잘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슴 치면서 후회한다는 거.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또 사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죠. 그쪽에 지출도 많아서 예. 현실적으로 이게 비용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시키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보면은 부모님이 젊은 날에 어렸을 때부터 너는 대학만 졸업하면은 이제 독립이다. 그때부터는 지원을 끊는다고 아주 연불 외우듯이 늘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구나. 이 생각이 꽉 박혀가지고 무슨 수가 있어도 독립하려고 했죠. 심지어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제 어렸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피아노가 있는데 저 피아노를 내가 나중에 시집가면 가지고 갈 거야.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 피아노는 나중에 우리가 노후에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반 연습을 할 것이니까 그건 마음에 두지 마라. 그랬는데 어느 날 나중에 말이죠. 진짜 커가지고 저 피아노 너 가지고 가라 했더니요. 정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버릇들이기 나름이라는 거, 교육하기 나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하지 마시고 독립정신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그렇지 않으면 가슴 치면서 후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래도 나만은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다가 가슴 치면서 후회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착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섯 번째는 그때 그걸 해봤어야 하는데 하는 그 후회 때문에 가슴 치죠. 그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늙어서 후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때 그것을 해봤어야 하는데 즉 도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후회하게 되니까 지금 도전거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을 즐기는 법을 몰랐다고 가슴 치면서 후회합니다. 이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데 지금까지 책을 요번에 이제 또 원고를 탈고해가지고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 65번째 책이에요. 그러면 65권의 책을 약 40년 동안 썼으면 1년마다 한 권 반 이상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늘 컴퓨터 앞에서 작업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느냐. 즐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네. 인생을 즐기는 법을.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노는 법을 모른다. 그것을 나중에 가서 노는 법을 배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그 DNA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즐기는 법을 몰랐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젊은 날에 즐길 건 즐겨가면서 도전할 것은 도전해가면서 그렇게 노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노후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더 늙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늙기 전에 네. 그리고 더 늙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는요. 지금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은 즉각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서 될 일이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공부 같은 게 그렇죠. 네. 공부 같은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책을 읽는 것도 그래요. 독서 같은 것도 할 때 해야 됩니다. 젊은 날에 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요. 지금은 영화를 봐도 주인공의 이름이 더군다나 외국 사람 같으면 그 다음 날 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날에 즉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더 늙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꿈꾸고 있는 거. 꿈이 뭐세요? 하고 요전에 어디 가서 유튜브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당황했었어요. 이 나이가 되면 꿈이 없어져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이제 와서 제가 무슨 뭐 출세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유튜브가 잘 되기 바란다. 그건 꿈이라고 하기도 좀 뭐 하잖아요. 또 책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란다. 그건 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소망이고 그냥 목표일 뿐이죠.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거. 나는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으면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꿈이 있으면 즉각 더 늙기 전에 하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것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나이키의 선전 문구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Just do it.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마시고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미루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것은 더 늙기 전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최소화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후회 최소화의 원리가 뭐냐면은 후회를 최소화시키는 원리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기를 머릿속으로 70대 후반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네. 70대 후반으로 가서 내가 지금 70대 후반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80대라고 생각하고 젊은 날에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제 와서 후회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후회를 최소화시키는 원리라고 해서 후회 최소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후회 최소화의 원리를 마음속에 가다듬어 가지고 더 늙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그런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또 고령화 때문에 노후에 그 저희가 살아야 될 날도 더 길어진 게 사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끔찍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테크가 3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재테크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부동산 네. 또는 뭐 저축, 증권, 이렇게 금융 투자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네.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약간 범위가 넓어가지고 3재테크라고 해서 3가지 재테크. 네, 3가지 재테크인데 그 3가지 재테크가 뭐냐면은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한문의 재테크. 네. 한문 재물 할 때 재테크.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뭐 금융 투자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것이 재테크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재테크는 재주 재자 재테크. 재주. 당신의 재주 즉 무엇을 가지고 노후에 일거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재주 재자 재테크예요. 그다음에 3번째 재테크는 존재할 때의 재테크. 존재.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노후가 돼서도 아주 추하게 늙는 사람이 있고 품격 있게 늙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노후가 됐는데 지하철을 타갖고도 꽥꽥 소리 지르면서 경로석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 앉더라도 품위 있게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후가 돼가지고 어떻게 품격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재테크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3재테크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은퇴 경쟁력이라는 말을 써요. 네. 은퇴 경쟁력. 은퇴 경쟁력은 이 3가지 외에도 뭐가 있냐면 꿈 경쟁력이 있어요. 꿈이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 어. 예,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꿈이 큰 사람이 꿈이 작은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당연히 경쟁력이 크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가 되면은 꿈이 사라집니다. 네. 저보고 꿈이 뭐냐고 물으면은 얼핏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꿈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꿈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고 저 나름대로의 꿈은 뭐냐?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주겠다고 하는 게 저의 하나의 꿈이에요. 네.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합니다. 그래서 꿈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요. 건강 경쟁력이 있느냐.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컨대 당신은 100살까지 살다가 죽을 때까지 감기도 한번 안 앓을 것이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날 거다. 그러면 저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별로 없다고 네. 그러죠. 우리가 저축을 하고 말이죠. 지금 먹고 싶은 거를 덜 먹으면서도 저축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요양원에 갈까 또는 투병 생활이 길어질까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저에게 하느님이 말이죠. 또는 절대적인 신이 너는 죽을 때까지 한 80살까지 사는데 절대로 감기도 한 번 안 앓고 어느 날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고 하면 지금 실컷 먹고 쓰고 즐기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를 한번 잘 생각해 봐가지고 건강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은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3번째는 이제 돈 경쟁력. 돈 경쟁력은 아까 얘기한 재테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노후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4번째 일거리 경쟁력.
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일거리하고 일자리 차이를 아세요? 일자리, 뭘까요? 일거리. 예, 일자리는 소득하고 관계되는 거. 소득이 네. 생기면 일자리고 네.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취미거리 또는 여유 생활을 즐길 거리, 네, 네. 즐길 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일거리죠. 그러니까 일거리, 일자리는 없어도 좋아요. 노후에 네. 일자리까지 놓고 나는 일하기 싫어. 그러면 노는 거예요. 놀지만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거리 경쟁력이 있느냐. 다섯 번째는요. 가족 경쟁력이에요. 네. 가족하고의 이 관계가 노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에요. 친구들 많아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급할 때, 다급할 때 필요한 거는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 경쟁력이 있느냐, 가족하고의 관계가 끈끈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부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있고 요새 조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조론까지는 안 했지만 공식적으로 조론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조론이 돼 있는 부부도 의외로 많다고요. 예, 노후가 되면은 네. 너 따로 나 따로 뭐 각방을 쓴다고 해서 조론이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섯 번째는요. 관계 경쟁력이에요. 관계 경쟁력이 뭐냐면 친구하고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네. 예를 들어서 노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완전히 은퇴한 게 아니라 직장을 떠났잖아요. 떠난 다음에 어디에 일 자리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할 때에 은퇴 이후에 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할 때는 남의 소개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남의 소개로. 그래서 관계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존재 경쟁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품위 있게 늙느냐 아니냐는 이 7가지 경쟁력을 은퇴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경쟁력이 없는지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아무래도 노후에는 이제 경제적인 돈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재테크와 관련해 가지고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은퇴 후에 주거지를 선택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은퇴 이후에 어디서 살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호주에 여행을 했는데 그때 호주의 그 바닷가에서 노을이 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두 모녀를 만났어요. 네. 여자와 따님. 근데 외국 사람이죠. 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여기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카나다에 사는데 지난번에 호주에 여행을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호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보면요. 유럽에 있다가 아메리카로도 가고 네. 아메리카에 있다가 유럽으로도 가고 이 거주지에 대한 이 이동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거 왜 그러냐면 이동민족이라서 그래요. 유목민족, 이동민족이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주지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동민족이 아니잖아요. 정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다가 다른 곳에 이사하는 데 대해서 용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노후에 자꾸만 한 곳에 집착하다 보면은 나중에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재테크와 관련해 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사는 것을 고집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서울의 집값이 비싼데 여기에서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한데 이걸 깔고 앉아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팔아서 지방에 가면은 지금 뭐 2, 3억짜리 아파트도 많으니까 2, 3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나머지 돈을 갖다가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재테크도 될 뿐 아니라 거주지에 관한 하나의 선택 요령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노후에 살기 좋은 곳이 과연 어디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내세워 볼게요. 첫째는요, 병원이죠. 가까워야죠. 뭐니 해도 네. 병원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네. 가깝다고 하는 것이 서울의 경우에 서울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도 종합병원을 가려면 보통 운전을 해서 2, 30분을 보통 가잖아요. 네. 전철을 타도 40분, 1시간 거리에 대개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가면은 큰 병원이 그 지방 소도시 안에 있으면은 택시 타고 뭐 10분 거리에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곳을 거주지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서울이 가까운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울이 가까운 거. 왜 그러냐? 자식들이 서울에 있을 경우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서울에 있을 경우 너무 지방에 가 있으면은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마음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서울에 가까운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통이 편리한 것. 교통이 편리한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너무 한적하지도 않고 너무 번화하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너무 한적하면은 소일거리를 찾기가 어려워져요. 네. 예, 너무 한적하면은. 그래서 너무 한적하지도 않고 너무 번화하지도 않은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환경으로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것. 그리고 텃세가 없는 것. 텃세가 없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활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주택 가격이 싼 것.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물론 이 조건에 다 맞는 것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서너 개의 조건만 딱 따져봐 가지고 나는 뭐니 해도 병원하고 가까우면서 너무 한적한 곳은 싫어. 왜냐하면 한적한 곳을 가져가면 되게 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예, 농촌으로 가자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부부간에 잘 상의해가 거주지를 갖다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떤 곳일까요? 이제 이 거주지 선택에 관한 조건을 얘기하면 그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해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살기가 좋으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네.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네.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디가 좋으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요전에 이제 제주도에 강의하러 갔습니다. 제주도에 강의하러 가서 이제 강의를 끝내고 버스를 타고 이제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오려고 공항으로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두 노후의 부부가 아주 곱게 차려입으셨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나중에 보니까 80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두 부부가 버스 정류장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저한테 먼저 말을 거세요. 어디에 여기 출장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출장 왔습니다. 어디서 왔어? 그래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지금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지금 공항으로 가려는다. 그래서 제주도에 사세요? 그냥 말씨가 서울 말씨 같더라고요. 제주도에 사세요? 했더니 예, 제주도에 삽니다. 근데 왜 어디 가세요? 했더니 공항에 간대요. 그래서 어디 가시려고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놀란 게요. 이분들이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 사람인데 10년 전에 즉 70살 때 야,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은퇴를 했잖냐. 그러면 우리가 좀 폭넓게 가서 어디 가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러면 제주도 가서 살자. 한 달 살이가 아니라 아예 제주도로 거처를 옮긴 거예요. 옮겨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산 지가 1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이 되니까 또 10년 만에 야, 이제 제주도도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생각하다가 전라남도의 모처에 실버 타운이 잘 된 데가 있어서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는데 그 실버 타운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실버타운에 와서 살자 해서 오늘 서울 공항에 갔다가 그 전라도에 내려가서 실버타운 계약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주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구나. 네. 스케일이 말이죠. 우리는 쪼잔하게 아주 그걸 갖다가 결단을 못 내리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는 각각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것이 어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노후에는 사실 주거만큼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취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소소한 직업은 아니더라도 뭔가 할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또 그 중에 하나가 취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취미가 왜 중요하고 어떤 취미가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취미 생활 하세요? 저는 책 읽는 거요. 책을 읽으세요? 네. 또요? 취미 생활이 몇 개 되세요? 달리기요. 달리기요? 네. 또? 2개 정도 있는 것 2개 정도 같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물어봅니다. 취미가 한 개인분 하면은 이제 손을 우르르 들죠. 2개인분 하면 또 숫자가 확 줄어들고 3개인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희소 가치가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없는 분 하면은 또 손이 더 올라옵니다. 없는 분, 취미가 없는 분.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취미거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5개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5개씩이나요? 5개씩이나요. 예. 저도 5개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취미 생활이 물론 하나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라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도 돼요.
하나 가지고. 근데 네. 아까 독서라고 하셨는데 책 가지고 그냥 늘 책만 읽으세요? 아, 아니면 그렇진 않죠. 달리시고. 네. 예, 그러니까 책 읽고 달리시고 책 읽고 달리시고 하다 보면 나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은데 노후가 돼가지고 책 읽고 달리시고 책 읽고 달리시고 하다 보면은 이 취미가 너무 단조로워요. 네, 심심하겠네요. 심심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파크 골프라는 거잖아요. 네. 파크 골프가 왜 좋냐? 가서 시간을 보내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장비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리고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좋고 그냥 파크 골프를 한다든가 노후가 되면은 달리기도 한다든가 책도 읽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취미 생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1등이 뭐냐면 등산이에요. 그럼 등산만 할 거냐 이거죠. 등산만 할 거냐. 제가 취미 생활에 10개 분야를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 나는 이 부분에서 골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운동이죠. 그럼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뭐 100가지도 되고 200가지 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예술 활동. 예술 활동. 그림 그리기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악기라든가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이것도 예술 활동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걸 고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배우고 탐구하는 거. 외국어를 배운다든가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주민센터 교육을 참여한다든가 또는 부동산을 배운다든가 재테크를 배운다든가 주식을 배운다든가 배우기요. 그다음에 만들기. 공예를 한다든가 무슨 공작을 한다든가 캘리그라피를 한다든가 만들기도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는 여행 탐방. 맛집 탐방을 한다든가 국내 여행을 한다든가 자전거 여행을 한다든가 여행도 뭐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박물관을 간다든가 미술관을 간다든가 유적지를 간다든가 그다음에 요리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노후가 되면요 요리는 남성의 경우에 취미거리로서 반드시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리를 합니다. 요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노후의 권력은 집안의 권력은 주방에서 나옵니다. 주방을 장악해야 돼요. 근데 주방이 대개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아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 주방을 꼭 장악해서 요리를 취미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요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래서 된장찌개를 끓인다 하면 유튜브 켜놓으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리라고 해서 무슨 뻑적지근하게 차려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리를 취미거리로 반드시 요리 하나는 취미거리를 아주 기본적으로 남성의 경우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이제 크리에이터.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든가 이게 취미거리죠. 네. 유튜브를 한다든가 또는 블로그를 한다든가 SNS를 한다든가 이것도 취미거리로서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째는 키우는 거. 반려동물, 애완동물 키운다든가 뭐 꽃을 재배한다든가 그다음에 9번째는 즐기기, 식도락도 좋고 또는 힐링하는 거, 명상을 한다든가 멍 때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사회활동으로서 봉사활동. 이것도 취미활동으로서 좋은 것이죠. 이 10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10가지에 파생되면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정도로 취미의 범위가 넓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취미거리를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찾아내시길 바라는데 가급적이면은 취미거리를 많이 만드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그럼 나에게 잘 맞는 취미거리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취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미거리를 찾는 방법은 우선은요, 취미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취미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물어봐요. 취미거리를 아는 대로 대답해보라고 쭉 질문해보면요. 전부 같은 것만 반복됩니다. 등산, 독서, 무슨 뭐 영화 관람, 요리 뭐 이게 몇 가지가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공부를 해보면요. 취미거리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고는 취미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취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첫째가 공부하라는 거. 두 번째는요. 그 중에서 무엇이 딱 찾아지면은 그다음에 부딪혀야 됩니다. 해봐야 된다 이제. 해봐야 됩니다. 해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 중에서 나는 이걸로 하겠다 하고 결정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드디어 그걸 하는 겁니다. 네. 그걸 하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왕 할 바에는 프로가 되라. 최고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작업 흥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작업 흥분. 작업 흥분이 뭐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 흥분이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거실 청소를 해볼까 하고 거실 청소를 하다 보면 서재도 청소를 하자. 서재 청소를 하다 보면
아니 유리창도 다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흥분이 돼가지고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재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목각을 하라 그랬어요. 목각.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죠. 평생 목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구로 목각을 그냥 하면서 저 손도 다치고 하면서 이 재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했는데 어느 경지까지 왔느냐? 지금은요. 재활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목공예의 목공예 방을 공방을 만들어 놓고 할 정도로 완전히 프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팔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발생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취미거리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프로가 되도록 하라는 것. 이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올해도 이제 벌써 9월이고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게 연말이 되면은 뭐 희망퇴직자나 또 뭐 정년퇴직자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퇴직자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네. 이제 정년퇴직한 사람, 또 명예퇴직한 사람, 또는 뭐 구조조정에 의해서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퇴직자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퇴직자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을 제가 7계명으로 만들었어요. 아, 네, 네. 퇴직자 7계명, 이름하여 퇴직자 7계명입니다. 첫째는요,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죠.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 어차피 올 것이 온 겁니다. 네. 그런데 되게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일자리가 있는데 나만 이런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매하게 억울하게 잘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차피 회사의 사정이든 개인 사정이든 간에 명예롭지 못하게 퇴직을 하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련을 두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절대로 미련을 두지 마시고 이 퇴직을 했으면은 아등바등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 그것이 일단 받아들이라는 게 퇴직자 7계명의 1계명입니다. 첫째 계명. 두 번째는요. 당당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얼마 전이 아니라 벌써 이제 작년이네요. 작년 연말에 퇴직을 했는데 집에 방콕해가지고 집콕해서 밖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쓰레기 치우는 것도 심부름을 시키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좀 갖다가 버리라. 그러면은 그걸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것을 창피해가지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만났더니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 뒷바라지 하기도 뭐한데 남편까지도 지금 집에 방콕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여야 되니까 이게 왼수가 따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떠나는 겁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웃으세요. 그리고 옷차림이고 뭐고 더 잘 챙겨 입으시고 좀 당당하게 쓰레기 치우러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퇴직한 것뿐이에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라고 해서 퇴직한 것뿐입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2계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조급하지 마세요. 그거 잠깐 쉬는 것을 조급해가지고 금방 뭐를 해야 될지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은 덜커덕 사기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그냥 한숨 돌리세요.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쉬세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한 1, 2년쯤 그냥 느긋하게 쉬세요. 처음에는요, 취미거리를 그동안에 만들지 못했다면 취미거리를 젊은 날에 만들어야 되지만 젊은 날에 취미거리를 만들지 못했다면 한 1년 정도 취미거리를 공부해 가면서 과연 이제부터 노후에 어떤 취미거리로 살 것인가를 연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취미거리를 만들면서 쉬시면 됩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요, 가족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가족의 마음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의 경우에 아내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해요. 이 노후 문제가 여성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요, 8년 전에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아주 한적한 청계산 기슭입니다. 이사 왔는데요. 8년 전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삼삼하게 떠오릅니다만은 8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8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저희 아내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교회 다니고 뭐 하면서 친구를 넓게 사귀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거짓말 안 보태고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 친구라고 사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은 노후 문제에 대해서 거의 걱정할 게 없어요. 남자의 경우가 문제죠. 남자의 경우가. 그래서 우선 아내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하지 마시고 가족의 마음을 사라는 거. 심지어는 그 아는 사람은 가족 회의를 했어요. 퇴직하자마자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재산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딴 주머니 찬 것도 없고 전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부터 30년을 살아야 된다. 또는 40년을 살아야 된다. 아주 재산 상태를 공개해 버렸어요. 공개하니까 아내가 말이죠. 그 정도구나. 그러면 나도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이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식구가 다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제 자녀들 보고 독립해야 된다. 독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만 의기투합하면은 가정은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마음부터 살아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번째는요. 소박한 삶을 즐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왕년에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왕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왕년에 내가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소박한 생활을 즐기시라는 것. 그다음에 6번째는요. 자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자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되면요.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자기 세상, 자기 세상. 자기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네. 나의 세계를 만들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직장 생활을 아주 요란하게 했습니다. 뭐 중학교 교사도 하고 농협중앙회도 다니고 거기서도 상무까지 올라가고 또 강원도의 고향에 가서는 정무 부지사도 하고 또 대한석탄공사 사장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강원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했던 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 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소박한 생활을 즐깁니다. 그리고는 아내 손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구상도 하면서 글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이 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저의 세계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은 골프를 치는데 옛날에 내가 왕년에는 골프도 많이 쳤는데 이젠 돈이 없어서 골프도 못 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초라하고 슬퍼지잖아요. 왕년은 왕년일 뿐이에요. 왕년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의 소박한 세상, 자기 세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막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6번째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다시 한번 승부를 거는 거예요. 꼭 하고 싶으신 일이 뭡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막 인생이 아름다운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이막 인생을 만드시라는 것, 이것이 퇴직자 7계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금 말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퇴직 후에도 현역처럼 활기차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 후에도 우리가 반드시 현역 때처럼 활기차게 살아야 됩니다. 활기차게 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일거리가 생깁니다. 또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50대, 60대에 퇴직해가지고 꿈이 없다면 말짱 인생 황입니다. 따라서 꿈을 가지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꿈이 뭔지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꿈이 뭐예요? 딸, 아이, 시집 잘 보내는 게 꿈입니까? 그건 꿈이 아니죠. 나 자신의 꿈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정립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는 아주 초라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요. 세상과 만나셔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집에 칩거하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물론 직업이, 일거리가 집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방 2칸이 집에서 이제 방 2칸을 터버렸어요. 네. 터가지고 방을 넓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튜브 스튜디오도 만들고. 집안에요? 예, 집안에다가 스튜디오도 만들고 그리고 서재도 하고 그리고 내 사무실도 하고 다용도죠. 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겁니다. 네. 출근하면 거기서 불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일상이 집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일상을 집에서 되게 보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은 세상과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쪼록 말이죠. 퇴직하고 난 다음에 세상과 만나세요. 세상과 만나지 않으면 고립하게 됩니다. 세상과 만나야만이 일자리든지 일거리든지 정보를 얻게 되죠. 네. 사람한테서 정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퇴직을 했는데 제가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줬더니 명함을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명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놉니다.
놀면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합니다만은 놀면은 명함에다가 논다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그런 명함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논다라고 하는 명함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디 논노 주식회사 자회사입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놉니다. 그럼 뭐 하고 노세요? 그러면 그 노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나는 요즘은 이런 거 가지고 놀고 이게 재밌게 놉니다. 그 논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세상과 만나세요. 제 친구는요. 집 안에다가 현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현관에 글씨 현판을 걸어놨어요. 그 현판이 뭐라고 써놨느냐?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아주 즐기는 겁니다. 노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노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만나야 되고 명함을 꼭 만들라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명함에다가 직업란을 뭐라고 쓰기가 어려우면은 직업개발연구소장이라고 쓰라고 말이죠. 그 무슨 직업을 연구합니까? 아, 내 직업을 지금 연구하는데 아직 개발이 들 것 났다. 심지어는요.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일본 사람의 명함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본 명산 100군데 돌아보기. 그러니까 일본 명산을 100군데 돌아보는 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나의 취미거리요 일거리라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아, 명산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까? 아, 지금까지 한 18군데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산이 제일 좋던가요?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만나라고 하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함을 만들라는 것.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일상을 만들라는 거. 일상이 뭐냐면요. 스케줄표를 만들라는 거죠.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이게 일과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일과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릅니다. 일과표를 반드시 만들어서 아침에 보고 아 오늘은 밖에 나가게 돼 있구나. 그럼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오늘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만나서 사람들 만나는데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거기다 술하고 X자를 쳐놓으면요. 술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과 만나고 그리고 일상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퇴직 후에는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요. 노후에 있어서의 문제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관한 책을 보면은 뭐 많고도 많습니다. 저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부부관계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너나 잘하세요. 되게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쉽게 기억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겠어요. 주말 농장. 요거만 그냥 기억하세요. 주말 농장. 첫째, 이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말 농장의 첫째는 주방을 장악하라는 거죠. 주방을 장악하라. 즉 요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방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 남편 요생남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주방을 장악하라는 것. 그것이 노후의 권력은 주방에서 나온다는 것. 두 번째는요. 주말. 이것은 이제 아내도 해당이 됩니다. 네. 말투를 바꾸라는 거. 네.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약간 퉁명스럽죠. 퉁명스럽죠. 네. 툭툭 쏘죠. 네. 던지죠. 네. 이 말투를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만난 80대 된 두 부부를 만났는데요. 정말 감탄한 게 뭐냐면요. 그 아내 되는 분, 동갑이라 그러시더라고요. 80대 된 아내분이 남편한테 하는 말투가요. 그렇게 상냥할 수가 없어요. 아,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투가 어느 분하고 비슷했냐면은 여 에스터님하고 그 젊은 분하고 말투가 비슷한데 정말로 상냥하게 말하는 걸 보고 야, 저 남편분 행복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꾸라는 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툭툭 쏘는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 나이가 들면은 말투가 툭툭 쏘게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부드럽게 말하라는 것. 절대로 부부관계의 말투가 썰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정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말투 바꾸기입니다. 농은 뭐냐? 농담을 좀 할 줄 아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유머러스한 부부.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부.
좀 장난꾸러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농담하고 유머하고 장난을 칠 수 있는, 물론 장난친다고 해서 상대방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린다든가 이런 장난은 그건 장난이 아니라 사고죠. 그게 아니라 좀 장난을 하는, 농담을 하는 개그맨 부부들이 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개그맨 부부들이 이혼을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 왜냐? 서로 장난하니까 모든 걸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고 하니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농, 농담하기. 그다음에 장, 주말농 장. 장은 뭐냐?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라는 거. 꼭 우리는 보면 단점을 보잖아요. 당신 그거 왜 그래? 왜 그러게? 그러지 말고 장점을 보라는 거. 그래서 주말농장을 머릿속에다가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관계 중에서도 특히 남편분의 역할이 네. 좀 크고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남편분들이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남자가 이제 신경 쓸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거 얘기하다 보면은 남편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면요, 되게 댓글에다가 막 뭐라고 나무라세요 저보고 왜 남자들만 이렇게 뭐라 그러냐 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 잘해야만이 집안이 평화롭기 때문에 남편이 우선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이 해야 될 것부터 하는데 후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후수의 법칙, 후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의 후수라고 하는 중화민국 시대 사람인데 중화민국의 7대 사건으로 꼽힐 정도로 그 사람의 결혼이 아주 유명했던 결혼이 있어요. 후수라고. 그 사람이 3종 사덕이라고 하는 남편이 지켜야 될 것을 만들어냈어요. 3종 사덕. 3종 사덕. 3종이 뭐냐? 첫째 종, 아내가 외출할 때 잘 모시고, 두 번째 아내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세 번째 아내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맹종하라. 이것이 3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끄끄뻑 죽으라는 게 바로 3종입니다. 사덕은 뭐냐면요, 아내가 화장할 때 불평하지 말고, 그다음에 아내 생일에 절대 생일을 까먹지 말고, 세 번째는 아내로부터 야단 맞을 때 쓸데없이 말 대꾸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아내가 쓰는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3종 사덕입니다. 즉 아내한테 파격적으로 잘해줘라고 하는 것을 중화민국의 미남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후스가, 그 결혼이 그렇게 유명했던 그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미남이 미국에서 말이죠, 대학까지 나온 아주 중국의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오죽했으면 말이죠, 남편이 아내한테 할 것을 3종 사덕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외출할 때 잘 모시고, 아내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아내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도 맹종하고, 그다음에 아내가 화장할 때 투덜투덜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아내 생일 절대 까먹지 말고, 야단 맞을 때 쓸데없이 말대꾸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아내가 쓰는 돈 아까워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이 3종 사덕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은 분명히 아내도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대표님이 강조하셔서 2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남편만 이렇게 저자세를 취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내가 아까 3종 사덕을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할 것, 아내가 할 것은 3기로 말씀드릴게요. 3기, 세 가지 기. 첫째는 기대 수준을 낮추세요. 남편한테 너무 큰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준을 낮추라는 것. 늙으면 남자의 경우에 어린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낮추라는 것. 투정 부리고 잔소리하는 것이 남자라고 하는 것.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직장 생활할 때는 아침에 일찍 나가잖아요. 그리고 밤에 늦게 들어와서 그냥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아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 생활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저분한 것도 보게 되고, 아내 생활에 대해서 옷차림도 후질근한 걸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잔소리일 수밖에 없죠. 한 얘기 또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게 퇴직하고 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기대 수준을 낮추라는 게, 이게 첫째 중요한 기입니다. 둘째는요, 기술적으로 남자를 대하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대하는 거. 기술적으로 대하라는 게 뭐냐면요,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지만 거꾸로 남자는 또 여자 하기 나름이잖아요. 영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남자를 어떻게 다루면은 제대로 다룰까? 그래가지고 애완견 훈련법으로 남자를 다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제부터 애완견 다루듯이 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고
애완견 다루는 식으로 남편을 그대로 다뤘어요. 어떻게 다뤘느냐? 남편이 여보, 요 청소 좀 해줄래요? 해서 청소를 해주면 먹을거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완견이 뭐 이게 말을 잘 들으면 먹을거리 주잖아요. 네네네. 또 쓰다듬어주고 말이죠. 네. 실제로 쓰다듬어주고 여보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애완견 다루듯이 했더니 남편이 말 잘 듣는 애완견처럼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영국 BBC 방송이 방영을 하면서 애완견 다루듯이 했더니 됐다고 하는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했어요. 이거를 했는데 나중에 남편들이 막 항의를 빗발치고 해가지고 왜 그런 실험을 했느냐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기술적으로 대하면은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는 기를 살려주라는 것. 기 살려주기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남편은 기가 죽습니다. 더군다나 퇴직하고 나면요 기가 죽게끔 돼 있어요.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왜소해집니다. 그래서 기를 살려주라는 것, 이 세 가지 기를 아내분들께서 명심하시고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노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외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있을까요? 노후가 되면은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롭게 되죠. 네. 특히 이제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고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치매 걸린 친구도 있고 네. 물론 물론 세상을 떠난 친구도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가 동기생이 480명이었는데 60명씩 8개 반 480명이었는데 벌써 전번에 친구들 만났더니 1개 반에 해당되는 인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네. 60명이. 그러니까 친구가 사라지죠. 거기다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친구 간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때로는 아내나 남편도 사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거나 외롭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외로움에 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후가 되면 외로운 거다. 그래야지 왜 이렇게 쓸쓸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그냥 외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노후가 되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혼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요 심취할 수 있는 일거리를 꼭 만들라는 거죠. 네. 심취할 수 있는 일거리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유튜브도 하는데 이렇게 심취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여유 시간이 있으면은 고향이 춘천이거든요. 춘천에 농사 지러 갑니다. 농사도 지러 갑니다.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은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몰입되잖아요. 농사도 지러 가고 그렇게 야외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취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므로써 외로움을 털어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과 만나라는 것. 절대로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세상과 만나라는 얘기 했잖아요. 세상과 만나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다가 담아두고 즉 외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취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세상과 만나라는 것. 그래서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태도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오늘 또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반드시 실천하셔가지고요. 노후가 멋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방송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성정길 TV 상당히 좋은 TV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쪼록 많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많이 또 공유해 주세요.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